안녕하세요. 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문화 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림을 좀 보시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마스코트가 바로 이 호돌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호랑이가 무슨 상관이어서 호돌이가 마스코트가 되었던 걸까요? 이 캐릭터는 공모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호랑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호랑이는 피카소 호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입체파인 피카소처럼 호랑이의 얼굴이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입니다. 한 화면 안에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호랑이의 얼굴을 그려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민화입니다. 민화는 역사가 깊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민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개는 조선 후기의 것들인데요. 민화는 감상을 위해서만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가구나 병풍, 벽, 도자기 이런 것들을 꾸미고 장식하기 위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원하는 마음이나 내용을 담아서 그림을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민화의 화제는 감상용 그림보다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하는데요. 민화는 우리나라의 산과 지형, 동식물, 그리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품과 문방구류까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화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호랑이입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라고 하는데요. 호랑이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체 지형의 70%에 해당할 만큼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멸종되었다시피 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정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호랑이에 의한 인명피해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은 때때로 신비롭거나 상서로운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매우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또 사랑하기도 하였습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귀여워할 줄 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까마귀 운다고 범이 죽을까? 이빨 빠진 호랑이. 네, 이러한 속담, 옛말들도 꽤 호랑이와 관련된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호랑이를 사랑한 우리 민족들은 호랑이 그림도 꽤 많이 남겼는데요. 현재 민화에서는 호랑이의 화제를 호작도, 호조도, 자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호랑이와 까치가 소나무와 함께 그려진 모습을 말합니다. 원래 이 그림은 중국에서는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그림이 전해지면서 현지화되어 호랑이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재밌는 점입니다. 이 호작도, 자쿠도에서 소나무는 정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까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그리고 이 호랑이, 사실은 표범의 범은 중국어 발음인 알릴보와 그 발음이 같다고 하여서 이 호랑이와 까치 그리고 소나무가 함께 그려진 그림을 신년보희, 즉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을 알린다라는 의미의 그림인데요. 후에는
재앙을 물리쳐주는 새해의 부적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화된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보면 호랑이의 모습이 무섭기만 하진 않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뭔가 친숙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판소리에도 호랑이가 등장하는 소리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인데요. 몇 해 전 이날치 밴드가 범 내려온다 라는 곡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바로 이 곡은 수군가 중 범 내려온다 라는 대목을 모티프로 편곡한 곡인데요. 이 범 내려온다는 수군가의 한 장면입니다. 수군가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동초제 수군가의 사설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습니다. 이 용궁에는 용왕이 살고 있고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민물에 살고 있는 생물들까지 모두 다스리는 존재였는데요. 하루는 남해를 다스리고 있는 광리왕이 영덕전이라고 하는 궁궐을 새로 지어 북해, 동해, 서해에 3해의 왕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성대한 잔치 후에 돌연 남해왕인 광리왕은 병을 얻어 탄식을 하는 장면으로 수군가는 시작이 됩니다. 용왕이 탄식을 하자 갑자기 신비한 도사가 나타나서 용왕을 진맥하고 여러 처방을 내리는데요.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도사는 다시 한번 맥을 짚습니다. 그리고서는 토끼의 간만이 용왕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처방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처방은 알았으나 바닷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은 무트로 나가기를 꺼려 하면서도 혹여 다른 신하가 자원하는 것도 여러 핑계를 대며 만류하는데요. 본인의 몸도 사리면서 또 정치적인 정적이 공을 세우는 것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다투는 가운데 용왕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할 토끼의 간을 구해올 충신이 없음에 한스러워 하는데요. 이때 말찌개의 별주부 자라가 무트로 나갈 것을 자원합니다. 여러 대신들의 조롱에도 호기롭게 육지에 나갈 것을 자원하는데요. 대대로 충신 가문이었던 별주부가 육지로 나가게 되자 화공을 불러 토끼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줍니다. 이 그림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무트로 나갈 채비를 한 별주부는 어머니와 아내의 걱정과 염려의 당부를 뒤로 하고 무트로 나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생물은 같은 동족인 남생이였는데요. 자라와 남생이는 서로 같은 종으로서 매우 반가워하며 남생이는 별주부 자라를 돕기로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갓 새들, 날짐승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모여 상좌, 즉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웬갓 길짐승들이 모두 모여 이들 역시 상좌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물들이 모여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을 본 자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닷속이나 날짐승이나 길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음에 씁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 자라는 여러 길짐승들 사이에 토끼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토끼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토끼를 부르려다가 그만 토생원을 호생원으로 잘못 호명하여 호랑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랑이를 마주한 자라는 너무나 깜짝 놀래어 겁을 잔뜩 집어먹었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라는 호랑이를 내쫓았지만 호랑이가 영물이라는 생각에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산신제를 올리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눈앞에 토끼가 나타납니다. 별주부 자라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토끼의 비위를 잘 맞추고 토끼를 들었다 놨다 얼르고 달래 수궁으로 함께 가자고 꿰어내는데요. 이에 우쭐해진 토끼는 자라의 감언이설에 속아 여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군졸들에게 둘러싸인 토끼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으니 가지러 다녀오겠다며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별주부 자라와 옥신각신하며 어리석은 용왕을 속여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육지로 올라온 토끼는 자라에게 한바탕 욕을 해주며 함정에 빠뜨리고는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에 자라는 탄식을 하며 자신의 처지는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왕을 살려달라며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토끼는 자라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토끼 자신의 배설물을 내어주며 이것이 약이 될 것이니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요. 자라는 어쩔 수 없이 토끼의 배설물을 가지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토끼는 신이 나서 산으로 뛰어가는데요. 그때 마침 사람이 쳐놓은 덫에 토끼의 발이 딱 걸리고 맙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결국 독수리에게서도 목숨을 구한 토끼는 오래오래 살다가 월궁, 즉 달에 있는 토끼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토끼의 배설물을 가지고 갔던 자라도 그의 충심을 인정받았는지 용왕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다투는 바닷속, 그리고 무태 날짐승과 길짐승들 가운데 별주부 자라의 충심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게 되는 미천이 되는데요. 조선 후기 왕권이 흔들리고 세도가의 양반들의 다툼이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자라와 같은 충신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이야기에 담겼던 걸까요? 그에 반해 본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궁리를 하는 토끼의 모습을 통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민초들의 팍팍하지만 강인했던 삶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소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그들의 서사는 이 시대상을 잘 엿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니 판소리의 예술성은 시대를 초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초째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오는 대목을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이 소리는 동초째 수군가로 고 동초 김현수가 구성한 소리입니다. 김현수는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리고 그는 1974년 작고하였습니다. 그 후계로 1982년 고 오정숙이 판소리 준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1991년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고 오정숙은 2008년 작고하였는데요. 동초째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파입니다. 만정제를 이어가고 있는 저의 스승 이주은이 고 오정숙으로부터 익힌 동초째 수군가를 저 최진에게 전하여 이 소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여 자네가 세상에를 나와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가 짐승들이 모다 모여있거늘. 옳다. 여기는 응당 토끼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불러보리라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하여가지고 토자가 그냥 살짝 늘어져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저기 호생원 계시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단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나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지어지고 범은 헐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나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쇠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병으로 잔기뿌리 왕거래를 드드드드 흩으며 주홍이 쩍 벌리고 홍행행어
소리를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사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여 자네가 세상에를 나와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갓 짐승들이 모다 모여 있거늘. 옳다. 저기는 응당 토끼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불러보리라 하고 부른다는 것이. 네, 여기서는 자라가 세상에 나와 들짐승들의 상자 다툼을 보면서 토끼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토끼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하여 가지고 토자가 그냥 살짝 미끄러져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토생원을 불러야 하는데 호생원, 아래턱이 빳빳하여서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토끼 대신 호랑이를 불러버렸다는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저기 토토토 호생원 계시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호랑이를 생원님, 이 생원이라고 하면 학자, 선비님 이렇게 조금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호랑이를 선비님, 생원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호랑이가 이 말을 반겨 듣고 첩첩산중에서 뛰어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곳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호랑이가 내려오는데요. 송림, 소나무 숲 깊은 곳에서 한 짐승이 뛰어내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누에처럼 생긴 머리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산의 형상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머리가 산처럼 보인다는 말인데요. 거대한 산에 머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 툭 붉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귀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귀와 귀 사이가 멀게 느껴지면 그 호랑이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인다는 걸까요? 몸은 얼숭덜숭. 호랑이의 몸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호랑이가 사뿐사뿐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한 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두 팔을 벌린 길이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한 발은 1m가 훨씬 넘으니까 호랑이 꼬리가 1m가 훨씬 넘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는 매우 거대한 호랑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화 같은 뒷다리. 이 동화는 사실 화살통인 동계가 변형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역시 화살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통 같은 뒷다리와 화살통 같은 앞다리에서 쇠낫 같은 발톱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화살처럼 빠르고 날카롭다는 뜻이겠죠? 이 발톱으로 한번 탁 점프를 하니까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엄동설한의 하얀 눈처럼 이 모래가 쫙 펼쳐져서 호랑이의 모습이 뭔가 희뿌옇게 보이고 조금 더 신비스럽고 뭔가 더 위협적이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주홍이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 으르렁 하는 소리가 산천의 진동, 온 산에 호랑이의 이 으르렁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 그 소리에 강과 산이 이렇게 뒤바뀔 정도로 산 전체가 쩌렁쩌렁하게 그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울린다는 뜻입니다. 호랑이의 이 모습을 본 자라는 어땠을까요? 자라는 또 심지어 느리잖아요. 또 도망도 갈 수가 없고 그냥 그저 가만히 엎드려서 호랑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여 자네가 세상에를 나와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가 짐승들이 모다 모여있거늘. 옳다. 여기는 응당 토끼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불러보리라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하여가지고 토자가 그냥 살짝 늘어져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저기 호생원 계시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단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온다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자라가 호랑이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그리고 호랑이는 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계속해서 판소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